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2014년이었죠.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급증하면서 그들을 돕고 또 지원할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법 제정으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 사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황영희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거나 또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에는 한 곳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의미는 조금씩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천윤길 기자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 그리고 추이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만 6세부터 17세 사이에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보다는 학업 중단 청소년인데요. 이 초중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약 의무를 유예한 이 청소년,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이 재적이나 이 퇴학 처분을 받거나 이 자퇴한 청소년을 법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2,981명이 학업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21년에도 42,700여 명, 2020년에도 32,000여 명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애초에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인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인구를 빼면 약 한 17만 명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결코 작은 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요, 센터장님. 우리 경북 지역의 수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포항은 경북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포항의 수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23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1,905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 포항시는 39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확인이 되고요. 경북에서 그 중단된 청소년 수의 비율을 보면 포항시가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좀 많은 숫자에 속하는데 가까운 경주나 구미를 비교해 봐도 포항시가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좀 돕고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좀 중요할 것도 같은데 센터 소개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포항시가 출자 출연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전국에 222개의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는 총 15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를 비롯해서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고령, 칠곡, 봉화, 울진 이렇게 해서 총 15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센터의 운영 목적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교육 지원, 상담 지원,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지원, 자기 개발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까지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소장님 보면은 이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소장님께서는 또 교직에 몸담으셨기도 했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원인을 찾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주요한 이유를 빈곤이라든지 이런 가정적인 원인을 주로 원인으로 삼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비위행위 개입이나 혹은 학교 부적응 그리고 조기 유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입시 전략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의 원인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의 경우와 그리고 자퇴하는 경우도 기타로 표기되는 경우 이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오히려 진로에 대해서 일부러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계속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라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학업이나 친구 관계, 학교 부적응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그 자기네 진로를 위해서 홈스쿨링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유학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차선책으로 대학을 가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유가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게 최근에 느껴지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좀 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느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거지 학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또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센터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교육 체계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학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게 그 최근에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는데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청소년이 10명 중에 8명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학업은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요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첫 번째가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지원, 졸업식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에 저희 기관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청소년이 131명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로 그 학력을 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수준에 맞게 1대1로 대학생 멘토 선생님과 매칭이 되어서 매주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시간대가 조금 원하는 시간대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수강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정고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또 수시나 정시에 원서까지도 낼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학력 취득을 위한 과정들이 저희 센터에서도 모두 다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학력을 취득을 하고 나면 아이들 중에는 사실 검정고시만 취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합격을 하고 나면 선생님 저 대학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런 요구들을 조금 다 모아서
경북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저희 센터에서 한번 열어봤었어요. 이때 이제 18개교 정도가 대학에서 선뜻 와주셔서 입시 설명회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걸 정보를 받아서 지난 한 해에 저희가 19명 정도가 대학을 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립대학도 있고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까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촘촘하게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럼 대학을 가게 된 아이들은 1년 정도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 센터와 이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졸업식으로 헤어지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작년에도 졸업생 29명 정도가 졸업식을 하게 됐고 부모님들까지 모두 오셔서 정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졸업식을 저희 바깥의 센터에서도 졸업식도 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또 우수 청소년들은 상도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하는 과정을 마쳤다라는 걸 굉장히 기념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걸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감동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의 학업이 아닌 사회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취업이라든지 자격증을 선택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도 역시 지원이나 교육이 있을까요? 교육 지원과 더불어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관련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매년 초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만들고 최근에 또 어떤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또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34명의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이 바리스타 자격증인데요. 아이들 수요 조사를 해보면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 자격증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서 준비를 했고 아이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2급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번은 제가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그 자격증을 받고 나서 한 달인가 뒤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 자격증 따서 뭐 땡땡땡 카페에 취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걸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길들을 보면서 이런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경험을 저희가 쌓이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저희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부터 총 4단계까지 이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인턴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이들이 인턴을 하지만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정말 성장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체험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직업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더 많은 경험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겐 필요하고 또 더 다양한 직업 관련된 그 체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우리가 그 해외 사례의 좀 좋은 정책이라든지 사례들을 좀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미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상습 결석 청소년이나 혹은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칭에서 보이듯이 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가출이나 혹은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내몰린 학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출 학생이나 혹은 거리의 청소년을 위한 기초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걸 통해서 주거 안정이나 혹은 교통 지원 그리고 건강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1996년에 교육법에 이 조항을 제정을 했는데요. 의무 교육에 있는 5에서 여기는 16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세에서 18세까지인데 이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이 의무 교육 과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PRU라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상담이라든지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부등교라든지 혹은 고등학교 중퇴자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영국과 비슷하게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복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학기 정도 이 과정을 거치고 학교로 바로 복귀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되고 나면 이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관리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이 청소년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이 담벼락을 놓고 주무하는 이 부처가 달라지게 되고 통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 지원 사업, 이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경북교육청이 맞춤형 동행카드라고 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이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달 이상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 10만 원씩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최대 11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뭐 교통비, 식비, 도서 구입비, 인터넷 강의를 위한 학습 지원비, 여기에다가 뭐 자기개발비, 이 생필품 구매비까지 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돼서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이었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그동안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던 학업 중단 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 통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 학업 중단 청소년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통계는 추정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왜냐하면 학업 중단을 하고 있는 것만 매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귀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학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대한 통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학업 중단을 파악하는 게 교육부고, 또 청소년들의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또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통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절차, 수순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실태 파악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인데 이걸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이 대안교실도 확충하겠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학업 복귀 프로그램은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걸 전제하지 않고 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가 없다는 그 부분들은 보완된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홍보 측면에서 이 쭉 계획들을 보면 거의가 기관에서 발생하면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책도 사전적으로
안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학교 안에서도 이게 수시로 안내가 된다라고 하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직접 찾거나 아니면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내하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예전 같으면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지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상 보완이 되어서 건강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나 이런 자발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에서 이전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주요한 요구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홈이나 이러한 요구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법제상으로 18세까지는 어떤 뭐 주택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었는데 보호자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의 대다수, 또 일부분은 가정 밖 아이들이기도 한데 네. 그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가 분명히 부족한 현실. 이 그래서 부분은요? 통계적으로 전체 인원 파악들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조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을 한 묶음,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 정책을 짜지 않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일례로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이 자리에서 다룰 때도 신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따라서 이 정책이 달라져야 되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진 학교 밖 청소년 출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네. 근데 이 선수에게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였는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이 고립운둔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리고 점점 더 나의 정보 자체를 나 제공하기 싫어, 사람과 만나기 싫어라고 이렇게 놓여진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원 체계를 갖출 거냐 문제인데, 이 고립운둔 청년 통계를 보면 10대 때부터 이 고립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운둔 청소년이 약 1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학교 폭력 문제도 있고요, 경쟁 교육 문제도 있고,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인관계의 경험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까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올해 이 고립운동 청소년에 대한 이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고립운동 청소년 지원 사업을 원래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건 여성가족부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립운동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청소년의 범위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모두 해당이 되고요. 자발적으로 아니면 어떤 처해진 상황 때문에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를 스스로 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대인관계를 하지 않거나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의 가족들하고만 관계를 하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만 고립운동 청소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서도 장기 결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거의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청소년도 사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4년도에 원래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3분이 채용이 되어서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립운동 가능성 있는 청소년을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 나가게 되는 사업인데요.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원한다면
이제 학습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사실 보면은 학업의 중단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문제를 보자면 학업의 중단을 넘어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지요. 2021년에 소년 범죄자가 5만 47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해석할 때 저는 정확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됐기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이 범죄 상황에서 이걸 지켜줄 안전망이 우리 사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장님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망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조금 더 있으실까요? 1차적으로 낙인 찍는 거 이것들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범죄로부터 안전망은 실제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폭력의 가장 출발이 가정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을 경험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일정 정도 자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터의 수용 시설 외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 주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혹은 그 경제력 보완을 위해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좀 덧붙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급여죠. 생계급여나 뭐 의료급여나 이 기준은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했던 청소년이 탈가정, 가정 밖에 나올 경우에는 학업도 중단했지만 가정 바깥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이미 지원받던 것에서조차도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여러 지원 제도들의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 근본적인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좀 두텁게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해결책을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또 교사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지점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그 지역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편견과 소외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화관에 가보시면 그 학생증 소지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차별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소년증이라는 게 이미 발급이 되고 있고 통용이 되고 있으니 학생증 소지자가 아니라 청소년증 소지자의 할인이라는 문구로 바꿔준다면 이런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작은 거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꾸려면 저희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업을 중단하는 모든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저는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좀 또 다른 약간의 차별을 느낀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그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소외감이 또 다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동등한 교육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저희 기관들이나 부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최근 청소년들이 개성이 강하고 집단 생활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이나 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적 낙인, 학교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에서 낙오한 학생 이렇게 낙인 찍어서 배제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일단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비슷하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한 사회나 혹은 관계 과정이 가정과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가정 내의 빈곤이라든지 혹은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고요. 학교는 경쟁하면 다 끝나는 이런 체제인데 이렇게 그대로 둘 거냐, 입시 경쟁 하나로 계속 달리게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부분들인데, 정책적으로 뭐 대학을 평준화시킨다든지 무상화시킨다든지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관계 맺기나 학교에서 또래들과 관계 맺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해야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기자님. 네. 학교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 일로 인식된 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놓고 보면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어선 것이 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인식의 전환이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전까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소품종 대량 생산, 비싼 걸 똑같이 많이 찍어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각자의 경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꾸는 데서 저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 물론 아이들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학교 밖 아이들,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실태 그리고 해결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생님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면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저희 기관이 알려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 들어볼까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이 뭐 개인 요인이나 가정 요인이나 또래 요인, 학교 요인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학교와 가정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와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고 지원할 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현재 청소년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민입니다. 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후 성장하면 성인 시민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축이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님.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 교육청이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에서 교육 부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어쩌면은 학교 밖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요즘 아이들에 대한 고민, 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아이에 대한 고민이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